네, 안녕하세요. 1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절차 총칙은 매번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내용들로 뽑아놓은 겁니다. 임의대리인 없이 이 임의대리인 없이가 중단하려고 쓴 겁니다. 임의대리인 있으면 중단이 안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갑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을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했다.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 발명에 대해 인용 발명일로부터 쉽게 발명했었다는 이유로 의견서 제출기일로 지정해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했고 그 사이에 사망하신 경우에요. 이때 상속인 의뢰할 수 있는 조치. 이거 수개 신청입니다. 초안자와 보면 2021년 1월 15일부터 3월 15일을 지정기간 주고 거절 이후 통지한 건데 이 사이에 사망하셨어요. (2월 7일) 그러면 두 개 보는 건데 중단 사유와 임의대리인 존재 여부. 중단 사유도 나왔고 임의대리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중단이 맞고요. 중단된 절차에 대해서는 수개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의리죠. 의리 수개 신청하거나 아니면 의리 수개 신청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은 특허청장이 을에게 수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어요. 수개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수개 신청을 하거나 수개 명령이 돼갖고 수개 결정이 되면 이 신청을 하면은 이 사람이 상속인인지 보고 그 다음에 상속 포기기간 지나야 돼요. 상속 포기기간이 지났는지 봐서 괜찮다면 수개 결정. 수개 명령은 지정기간 끝나면 수개 간주해버리거든요. 그게 다 수개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진행한다. 그걸 속행한다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다시 진행한다. 속행하게 되면 얘를 잔여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만큼 잔여기간을 주는 게 아니라 다시 2달 다시 줍니다. 거절을 통지할 때 2달씩 주거든요. 요 라인. 의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수개 신청이고요. 그 다음에 판단 기준. 얘가 10점입니다. 10점이면 5점당 1목차 했을 때 목차가 적어도 2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다 여기다가 중단 사유하고 수개 절차, 수개 효과, 목차를 좀 3개로 잡아놨어요. 하여튼 10점이면 목차가 2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중단 사유, 수개 절차. 이게 메인이고 얘는 보론용이라 보시면 돼. 의리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얘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이건 보론용. 이거 수개 효과, 이거 2개를 다시 준다는 거. 보론격으로 집어넣습니다. 2개 목차를 얘하고 얘로 잡으시면 돼요. 중단 사유 잡을 때 임의대리인 같이 써주고. 의는 여기가 절차 중단이니까 중단으로 잡으면 됩니다. 내용은 한번 보시고 답안지 유형만 좀 보면 그리고 제가 사례집 핸드북, 사례 강의,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 기출문제집, 그리고 기초 GS 여기까지는 제가 원래 쓰던 수험생 때 쓰던 통목차, 그러니까 문제요지에다 통으로 다 쓰는 거 이 스타일로 드렸는데 실전지에 있어서는 소문제별로 쓰는 거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스타일로 가시면 되거든요. 얘는 다 문제마다 문제요지 별도로 치고 의 별도로 칩니다. 문제요지는 정답과 묻는 바 버무리면 된다 그랬고 중단과 수개 신청 절차를 살핀다. 그래서 목차도 중단하고 수개 절차 3번, 4번 판단 기준 2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이거 4번 또 됐네요. 이거 5번이라고 되어 있네. 수계 효과는 보론격입니다. 모든 기간 처음부터 다시 준다. 다음 페이지 6번이겠네요. 이거는 구체적 판단 및 결론. 의제통 발송 후 중단된 출원 절차에 대해서 무슨 절차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체기간 선문 쓰면 돼요. 을이 상속 포기한 경과 후, 이거 상속 포기한 경과는 이거 1차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상속 포기 기간 내에는 수긴 시험 못합니다. 수긴 시험 제출해서 출원 절차를 수기받고요. 그 다음에 2번 을은 다시 진행된 의견 제출 기간, 다시 진행됐다는 게 잔여 기간 주지 않고 2개월 준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의견서 보정서를 줄여서 대응할 수 있다. 이 2번이 이제 특허는 제가 기초지에서 있는 사내강의나 기출문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사안포섭이라는 게 상표보다는 좀 덜합니다. 기술적 내용을 줄 수가 없어서. 하지만 이 정도가 이제 사안포섭의 센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거절이후 통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절이후 통지에 대해서 전제 조건 짰고 뭔가 답안지 쓰는 게 좋거든요. 그게 문제에서 쓸데없는 거와 답안지에 쓰라는 거. 답안지에 쓰라는 게 사안포섭할 때 쓰라는 건데 의견제출 통지서가 여기 의견서 쓰는 거 요거 하나 센스 있게 쓰면은 더 있어 보일 겁니다. 수계 플러스 의견서 제출한다. 그 다음에 2번 출원인 갑은 임의대리인 을에게 특허에 관한 절차 모두에 대해서 포괄임한 후 을을 통해서 특허 출원했다. 이거 포괄임했다는 게 을이 거절결정서 송달받을 지위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후 거절결정서 최초로 송달받은 임의대리인이 을이 이 최초 송달은 민사소송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건데 출원인 대리인 중 최초 송달받은 날부터 송달받은 날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출원인 갑에게 겨정시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다. 이 실수가 이제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추후 보완 관련해서 보라는 건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갑에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갑, 을의 보조인까지도 모두 없어야 돼. 실수라는 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소리예요. 실수는. 을이 거절결정 최초로 송달받은 시점부터 30일을 연구하여서 비로소 알게 된 갑이 거절결정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이 알게 된 직후라는 것은 을이 받은 날부터 30일, 갑이 받은 날부터 30일 각각 30일을 주는 것이냐 이거 쟁점 가는 건데 그렇지 않다. 최초다. 그래서 갑은 부당하다. 이거 나중에 칠 거 하는 거고요. 지금 잡는 게 문제에서 이게 필요 없는 건지 센스로서 사안 포섭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청구하게 됐다. 이 사건 심판 청구가 법정기가 만족하는지 여부, 그 다음 추후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심판부 조치. 이건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 아시죠? 얘는 결론은 법정기간 만족하지 않고요. 추후 보완 안 되고 심판부에서는 각하심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은 묻는 바 문제는 점수하고 상관없이 묻는 바로 묵차 적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지금 묻는 바 문제죠. 요거 묵차 하나 잡고 법정기간, 요거 묵차 잡고 추후 보완, 그다음 요거 묵차 잡고 이 세 개로 잡으시면 돼요. 의의는 이 거부심 청구기간이어서 거부심 청구기간 쪽으로 잡았거든요. 쟤는 하여튼 절차 충실에서 그나마 나온다면은 제 정도입니다. 답안지 보면 설문 이해에 대해서 문제요지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이 최초 둘 중에 최초로 받은 시점부터 할 거냐, 각각 받은 시점부터 할 거냐 이건 거고, 그다음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주관적 범위가 갑에게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되냐, 아니면 갑, 을의 보조인까지 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되냐 이겁니다. 의의는 그 30일로 의의를 잡았어요. 그리고 3번 송달 효력 발생 시점은 둘 중 최초로 가고요. 나번 이게 이제 또 사안 포섭의 센스입니다. 아까 포괄임 줬다 했잖아. 그럼 그건 뭔가 답안지에 쓰라는 소리거든요. 구체적 판단 및 소결에서 대리인 여부에다 쓴 겁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 모두에 대해서 포괄임 받은 을은 거절결정서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맞다. 만약 거절결정서 받을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니면 잘못 보낸 거 아니야. 잘못 보냈으면 아직 받은 날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얘는 대리인 맞다고 포괄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사안 포섭의 그나마 센스 특허에서. 그래서 법정기간은 을이 최초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30일 지났기 때문에 법정기간 만족하지 않고 그는 이제 추후 보완인데 나번 추후 보완 주관적 범위 판례는 본인, 대리인 보조인까지 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 결론은 추후 보완 인정받을 수 없다. 아까 실수라 그랬잖아. 실수 이꼬르 책임질 수 있는 사유란 소리예요. 실수. 그 답안이 을에게 실수가 있다 하므로 이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도 뭐 센스 있겠죠. 사안포섭에 있어서. 하여튼 문제에서 준 거를 집어넣는 게 사안포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심판부 조치 각하심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나마 또 나오는 게 얘예요. 그 공시송달. 절차 충칙 하여튼 나올 문제가 없어서 절차 충칙만 하면은 얘네들밖에 이제 GS를 출제할 게 없습니다. 결론은 요즘 거저 결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부심 해야죠. 갑과 을이 거부심 청구한다.
제가 이거 아마 보론에 넣었을 것 같은데 각각의 둘 중에 한 명 빼먹고 거부심 청구하면 각하될 것이다. 이건 보론용으로 넣었어요. 문제에서 메인 쟁점은 아니니까. 판단 기준. 이 6점이네요. 6점이면 목차가 2개면 좋긴 한데 하여튼 기초 JS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일 목차인데 7점 이상이다. 그럼 학설 쓰라는 소리고 학설 쓸 게 없는데 뭐 5점 이상이다. 그럼 5점당 1목차 공식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론으로 그냥 목차 하나 더 우겨 넣었네요. 제가 공수응달 접법 여부 쓰고 보론으로 좀 우겨 넣었거든요. 보론으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심판 청구해야 될 것이다. 어쨌건 제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계속 그 공식화하려고 우거지로 집어넣는 것도 좀 있습니다. 얘는 메인 판단 기준이 공시송달 접법 여부고 그 다음에 공동 출원이니까 공동 심판을 우거지로 집어넣었어요. 5점당 1목차 맞추고 싶어서. 메인은 공시송달 쟁점이니까 공시송달로 잡았는데 2번 공시송달 의치고 3번의 접법 여부는 전원에게 송달을 시도하고 전원이 불명이 되었을 때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상의 송달 방법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 없게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공시송달 부적법하기 때문에 이거 받지 않은 게 됩니다. 받지 않았으면 반납부터 30일도 안 온 거예요. 그럼 아무 때나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론. 이거 공동 출원이니까 심판 청구는 꼭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불심인데 공동으로 하라고요. 공동으로. 그 다음에 2번. 이거 최신 판례 나와서 제가 드렸는데 기출문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파라미터 발명입니다. 오랜만에 최신 판례가 하나 더 나왔길래 지금 참고자료 보시면 2020년 11월이죠. 따끈따끈한 겁니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보통 전년도 판례들 많이 내시거든요. 최신 판례는. 파라미터 발명. 그 다음에 판례노트 핸드북이 이제 곧 나올 건데 판례노트 핸드북은 1차 때 했었던 판례노트하고 다르게 답안지 목차식으로 제가 판결문들을 나눠놨다 했었죠. 참고자료도 다 그런 식으로 나눠놨거든요. 우리 기초 GS에서 최신 판례도 이런 식으로 나눠놨고 실전 GS에서 나가는 최신 판례도 이런 식으로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서 이거대로 하나씩 목차라 보시면 돼요. 예, 내용 설명 잠깐 해드리면 참고자료 1페이지에 파라미터 발명 의의치고 그 다음에 신규진보성 판단기준 치고 기술적 의의치고 그 다음에 수치 한정 발명으로 갔는데 이 논리 순서가 뭔지만 말씀드릴게요. 내 사례제 핸드북에 이미 있습니다. 근데 파라미터 발명은 사실 이걸 동영상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저희는 심사관님 현혹시키려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이거 못 찾겠지 하면서 내가 만든 건데 그거 어떻게 검색하실 거야. 그런 의도가 있는데 이걸 동영상으로 얘기하기 좀 그러네. 우리 일부러 고객한테 이쁨 받으려고 파라미터 일부러 만드는 거거든요. 못 찾으니까 심사관님들이. 그게 파라미터 발명입니다. 논리 구조 말씀드릴게요. 그런 답안지 외우는데 편하시니까. 파라미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새롭게 창출한 변수 또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수학 공식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심사관님이 이게 뭐야 했는데 이거 공식 모르세요? 하면서 우거지로 특허 등록 받은 적도 있거든요. 저 아예 물리학 공식도 쓴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발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종래 없었던 새로운 내용으로 발명의 구성을 특정 짓는 겁니다. 파라미터. 신규 진보성은 구성을 대비해서 효과를 잣대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문헌적으로 완전히 똑같으면 신규성 위반이고 구성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새로운 효과가 없으면 실적 동력에서 신규성 위반이고 이제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신규성은 오케이 되는 거고 진보성이 되려면 예측 불가 효과까지 있어야 되고 그게 구성을 중심으로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발명이 구성과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파라미터 발명은 표현 형식이 새롭게 나온 거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됩니다. 검색이 안 되고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님께서는 실험을 할 수가 없고 탁상적으로 해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 말 대 말을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실험실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말을 비교하니까 똑같은 말이 없다 이거야. 똑같은 말이 없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구성이 다른 건지 효과가 다른 건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 진보성의 특유 법리는
말이 다르다 하더라도 비슷할 것 같은 종래 발명은 비슷할 것 같은데 의심이 있으면 신규 진보성 일단 거절합니다. 그런 뉘앙스. 왜냐하면 신규 진보성이라는 것은 구성과 효과를 판단하는 거지 창의적인 표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발명이라 할지라도 참신한 표현으로 언어화했네 이랬다고 신규 진보성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치고 그다음에 신규 진보성 논리 간 거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참신한 표현을 쓰는 게 파라미터고 참신한 표현만으로 검색이 안 된다고 신규 진보성 인정해서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발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참신한 표현이 단지 말만 현혹한 게 아니라 종래 발명하고 비슷한 건데 말만 현혹한 게 아니라 진짜 종래 발명하고 다른 거를 표현한 거야. 그걸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무슨 칼륨층에서의 높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 사건에서 쓴 말이어서 우리 기출문제도 실제 사건에서 쓴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갖다 놓은 건데 뭔지 몰라도 돼. 하여튼 칼륨층의 깊이에서의 압축 능력을 뭔가 주목해. 그래서 걔를 어떻게 특정을 해. 하면 종래 발명하고 완전 효과가 다르거나 완전 효과가 현저해지거나 이걸 제가 답안지 쓴 이질적인 등이라고 했어요. 이질적 등이란 건 이질이거나 현저하거나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질이거나 현저는 무조건 특허주잖아. 이쪽을 생각함으로써 종래 발명하고 완전 다른 걸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 이게 이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해요. 그럼 그 파라미터를 주목한 거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 그래. 그럼 그 파라미터를 주목하는 순간 다른 발명과 달라진다 이거야. 뭔지 알겠죠? 기술적 의의가 있으면 당연히 구성과 효과가 달라지는 걸 뜻하는 거야.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려면 파라미터 선정으로 인해서 이걸 원인과 결과라 그래. 파라미터 선정으로 인해서 이질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 등이라는 게 하여튼 예측곤란 효과 얘기하는 거야. 예측곤란 효과. 이질, 현저 아니면 예측곤란한데 대등. 그걸 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효과에 나타나는 원인이 이 파라미터였다. 그 칼륨층을 내가 생각하게 되니까 이런 다른 효과가 나타났다를 인정되면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는 거고 이게 되면 다른 효과라는 거 아니야. 종래 발명하고 다른 효과라는 거잖아. 다른 효과가 나타났다며. 다른 효과에 나타나는 원인이 이거라며. 그럼 효과가 다르고 구성도 다를 거 아니야. 효과가 다른데 어떻게 구성이 같겠어. 그러면 이건 신규 진보성 인정되네. 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답안지 보시면 기술적 의의라는 것은 명세서에 써놨어야 돼. 우리가 심사할 때 명세에 써있거나 추론식 급발성자 명세로 추론할 수 있는 사항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의의가 써져 있으면 그 써져 있는 걸 토대로 주장해서 신규 진보성을 받을 수는 있다. 이게 그 다음이야. 다시 할게. 파라미터는 새롭게 만든 표현 형식이에요. 그 새롭게 만든 표현 형식이 종래 발명과 비슷한 건데 표현만 다른 거야. 그건 신규 진보성을 줄 수 없어. 신규 진보성은 구성과 효과가 달라지만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표현 형식 때문에 구성 효과가 달라졌어. 그 말인즉슨 이 표현 형식으로 인해서 여길 주목하면 효과가 무조건 달라지는 거야. 그게 파라미터로 인해서 다른 효과가 나타났다. 이거를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의가 있다 그래. 하여튼 저 다 똑같은 소리야. 과제, 기술적 의의, 이게 다 효과 소리예요. 하여튼 파라미터에서 새롭게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럼 저 파라미터를 주목한 순간 효과도 다르고 구성도 다르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신규 진보성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면 신규 진보성 인정한다. 이건 거고 구성과 효과는 무조건 명세에 기재된 것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세 기재 플러스 추론식 급발성자 입장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게 써 있어야 저 기술적 의의를 주장할 수 있을 거다. 이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논리가 이제 뭐냐면 그 다음은 기술적 의의가 없어. 그 파라미터의 조건을 주목한 것만으로는 종래 발명과 효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진보성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치 한정. 이거 제가 사례 강의에서도 했었지만 파라미터는 결국 모두 다 수치 한정은 결합이 됩니다. 어떤 조건이 뭐 0에서 10, 어떤 조건이 1에서 2. 결국엔 수치 한정으로 레인지화 한단 말이에요. 파라미터 자체만으로 레인지화 할 수가 없어요. 파라미터 설정하고 수치로 함으로써 레인지화 되겠는데 파라미터 설정한 거에는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발명인데 표현 형식만 다른 거야. 그럼 파라미터 설정 자체의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잖아. 그때는 그러면 수치 한정에서 그럼 종래 발명하고 달라지는지 보는 거야. 수치 한정에서 예를 들어서 x라는 파라미터가 종래에는 1이었어. 근데 나는 y라는 파라미터로 새롭게 표현했어. 근데 이게 3이야. 이 3짜리가 요 1짜리하고 완전 효과가 달라. 그게 수치 한정에서 수치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아니야. 그럼 수치 한정 발명의 특유 법리에 따라 신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 거야. 수치 한정 발명의 신규 진보성은 그 수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게시되어 있거나 게시된 거로부터 실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면 신규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그 진보성은 케이스 1, 2, 3지 1이 다른 구성이 있을 때면 수치 한정 보이도 않고 진보성 인정되는 거고 2, 3가 구성은 같은데 이질적 효과 나오거나 현저한 효과 나오면 또 되지 2, 3 쓰는 거야 이 문제는. 내가 구성 똑같이 해놨거든.
그래 논리 구조가 1, 2, 3, 4로 간 거예요. 그게 판결문이 1, 2, 3, 4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그동안에 이제 판례 스타일의 기출문제는 판결문 순서대로 내가 문제 냈다 그랬잖아요. 교수님이 이 순서대로 소문제 냈다 했잖아요. 그래 이걸 이해하면 외우는데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이런 게 논리 흐름이에요. 그동안에 2차 강의들이 논리 흐름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두 문자 따서 외우기만 하는데 그런 거 외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답안지는 무조건 다 논리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판례를 빗대거나 논문을 빗대거나 한 건데 판례나 논문이 다 논리 흐름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안지 당연히 논리 흐름이 있어야 되고 흐름을 알면 여러분들 외우시는데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 두 문자 따거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강의를 안 해도 괜찮잖아요. 쉬운 거니까. 이 순서 그게 1페이지의 의, 신규 융합성 판단 기준, 기술적 의, 2페이지의 수치 한정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 문제 보면 이 페이지 갑은 칼륨층의 기표에서의 압축 응력이라는 새로운 파라미터 도입했다. 이 파라미터 발명 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칼륨층의 기표에서의 압축 응력 이게 파라미터고 파라미터는 무조건 수치 한정으로 됩니다. 120에서 300 이게 수치 한정이에요. 인 A를 포함하는 강화유리 제품. 심사 결과 심사위원님께서는 출연전 공지 선행 발명에도 A를 포함한 강화 제품이 이게 구성 똑같다는 소리야. 있었으면 선행 발명에는 칼륨층의 기표에서의 압축력에 대한 수치 범위 한정이 없다는 차이가 있으나 칼륨층의 기표에서의 압축력의 파라미터가 공된 발명은 상이한 과제라는 게 이적 효과 얘기하는 거예요. 과제가 다르다는 게 효과가 다르다는 소리야. 과제, 기술적이 다 효과에 다른 말이야.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단을 보기 어려워. 이게 이질적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야. 이게 여기야. 그 파라미터에 의해서 이질 효과 안 나오는 것 같아. 이질 효과의 원인이 되는 게 파라미터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이질 효과가 없대잖아. 이게 기술적 의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적 의의가 없는 것 같고 120에서 300에서도 이질적인 현저한 효과 이거 수치 한정 발명 범위죠? 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통지했다. 위 사실관 기초에서 다음으로 하죠. 1번 파라미터 범위의 진보성 판단 기준 설명하고 이거 내가 왜 의의는 문제 안 했을까? 의의는 무조건 답안지 쓰는 거잖아. 그 의의 쓰고 그 다음 판례가 내가 그 신규 진보성 판단 기준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해. 신규 진보성 판단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묻는 바 문제가 되겠죠. 뭐 하고 했으니까 저 배점 상관없이 묻는 바대로 목차 잡으시면 됩니다. 갑이 신규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의가 있으므로 출현 발명이 진보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판례 태도에 비추어 어떤 조건을 만족해? 심사위원님은 없다 그랬는데 나는 있다고 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으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이걸 설명하라는 거야. 그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이 결론은 야 내 명세서를 봐라. 내 명세서에 이런 효과를 나타내려면 그 원인이 파라미터로 써있지 않냐. 명세서에 써있고 그 써있는 기술적 의의 봐봐라. 이질적 효과를 나타내는 원인이라고 돼 있지 않냐. 그 이질만 되는 거 아닙니다. 이질, 현저, 예측 불가. 이거의 원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질 등이라고 표현할게. 왜 대표적으로 판례에서 이질이라고 하냐면 이질이면 무조건 특허 주거든요. 이질이면. 그 다음이 현저하면 그 다음 특허 주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예측 곤란에도 기술의 풍부하라고 해서 대등한 효과에도 예측 곤란하면 특허 주는 거고 이게 좀 단계별로 있어갖고 이질을 대표화해서 쓴 거예요. 이질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 하는 거지. 기재돼 있고 그게 이질 효과를 나타내는 원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를 주목한 것만으로도 당연히 진보하다고 봐야 된다. 바로 다른 효과 나오지 않냐. 이질. 그 말인즉슨 구성이 바로 다르다는 소리 아니겠냐. 이렇게. 이거 주장하는 거지. 판단 기준은 이거 묻는 바 문제예요. 요거 묻는 바 하나하고 요거 묻는 바 이 두 개를 잡는 거야. 묻는 바 문제니까. 의의는 파라미터로 잡았습니다. 답안지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판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2번 갑이 신규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의가 없어도 이거 뭐겠어? 이게 이 판례에서 이제 수치 한정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이질적 효과를 나타내는 원인은 아니야. 원인이 아닐 때 수치 한정으로 인해서도 이질적 효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기술적 의의가 없어도 출현 발명 진보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판례 태도에 비추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이거 수치 한정 발명은 케이스 1, 2, 3 꼭 해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케이스 1이 아니야 우리는. 왜냐면 A를 포함한 강화율이라고 해서 구성이 똑같잖아. 무슨 B가 더 들어가거나 C가 더 들어가거나 종류에 없는 더 들어간 게 없잖아. 그럼 케이스 1은 일단 벗어났어. 그럼 케이스 2, 3예요. 2, 3면 너무 많이 했죠. 우리 사진적으로도 너무 많고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쓰고 싶으면 여기까지 쓰는 것도 이것도 명세서 기재. 이질적이면 명세서에 정성적 기재가 있어야 되고 현저하려면 명세서에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돼. 정량적 기재라는 게 임계적 의의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실시의 실험 데이터, 수치적인 실험 데이터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같이 쓰면 됩니다. 얘는 이제 5점이니까 목차 하나죠. 목차 하나니까. 참고 자료 없으십니까? 이게 이제 목차 하나니까 바로 그 수치 한정 발명 팔레트도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답안지는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위 거절료 통지에 대응해서 갑이 의견서 제출했고 이에 따라 심사관이 특허일정 통지한 경우 출원 단계에서 경쟁사 의뢰.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얘가 직권재심사 도입되면서 개정된 사항인데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과거에는 제가 1차 때도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특허 일정하고 나서 제가 고객한테 정보 제공 지시받았는데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못하다가 너무 빨리 특허 일정이 된 거야. 야, 이 큰일 났다 해서 특허 일정 받자마자 30분 만에 정보 제공이 반려됐습니다. 과거에는 특허 일정 후에는 심사 끝났기 때문에 정보 제공 하나만 하라 해서 반려시켜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특허 일정에서도 줬다 뺏는 게 생겼습니다. 그게 직권재심사죠. 직권재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 일정 후에도 정보 제공이 가능해요. 이게 3번은 정보 제공입니다. 정답은 정보 제공. 그 다음에 5점이니까 단일 목차죠. 정보 제공에 대해서 항상 쓰는 거 있어요. 제 사례지 핸드 보시면 그대로 쓰세요. 이게 절차하고 사유 씁니다. 절차는 주체기관 서면, 그 다음에 사유는 4조 3항 이후 41파는 45조 빼고는 다 된다. 그거 항상 쓰는 라인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세요. 5점이긴 하지만 그냥 목차 무조건 정보 제공 그렇게 두 개 쓰거든요. 답안지에 보시면 목차 위주로만 보면 문제 2번의 설문 1은 6페이지에 파라미터 의의치고 묻는 바 문제이기 때문에 진보성 판단 기준, 그 다음에 4번 기술적 의의 이렇게 쳤고요. 그래서 그 사안포선만 볼까요? 5번 구체적 판단의 결론. 명세서의 칼럼층의 기표에서의 압축 능력을 한정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있고, 이게 명세서 기재된 것만 주장했을 때 명세서 일단 기재 얘기한 겁니다. 뒤에 있고 그 효과가 선행 발명부터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거 판례에서는 이질로 대표했는데 그게 다른 말로 이질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의 원인이라면 보통 원인과 결과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원인과 결과. 갑의 신규 파라미터는 기술적 의의가 인정돼서 이거 바로 진보성 인정될 것이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설문이 수치한정 의의 쓰고 수치한정 판단 기준 써서 4번 사안포스만 보겠습니다. 이념말면 추론말면 A를 포함하는 강요인 점에서 공통되면, 이게 케이스 1은 제끼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 2, 3지 이질적이거나 현적. 추론말면 파라미터에 기술적 의의가 없다면 120 내지 300에서 이질적 효과거나 현저의 효과가 있어야 되고, 이건 내가 5점짜리여서 더 안 썼는데 이질이나 현저하게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질은 이제 정성적 기재 명세에 써 있어야 되고, 현저는 명세에 정량적 기재 꼭 써 있어야 되는, 정량적 기재가 이제 인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설문 3번. 정보 제공 의의치고, 정보 제공하면 무조건 사례지 핸드북에서 제가 절차하고 사유 쓰거든요. 절차는 아무 생각 없이 주체기관 서만 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기간이 개정법이 있기 때문에 개정법이 있으면 국법하고 현행법 같이 써주면 교수님 좋아요. 대비하는 거 좋아하니까. 국법에서는 특허일정 후에 반려시켰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직권재심사 도입되면서 특허일정 후에도 가능합니다. 설정 등록 전까지 아무 때나 가능해요. 왜냐하면 설정 등록 전까지 직권재심사 가능하기 때문에. 5번 직권재심사에서 거절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얘가 저지하고 싶다며. 그러면 정보 제공만 하면 안 되지. 직권재심사를 유도해야지. 그래서 직권재심사 유도한다가 사안포섭의 센스였어요. 어쨌건 등록을 저지하고 싶다니까 거절결정 받으려면 직권재심사 가야 되잖아. 가야 되니까 정보 제공에서 직권재심사를 유도한다. 이걸 사안포섭으로 센스를 넣었다고요. 직권재심사 문제가 아니었는데 직권재심사 말을 썼다고요. 거절결정 해야 되니까. 이거 최신 판례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사례지 핸드북에도 있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연습을 해보시죠. 파라미터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이거는 제가 그 기초GS에서 최신 판례 정리했었죠. 선택 발명. 아직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이거 대법원에 몇 년째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합체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전원합체로 가 있으니까. 과연 이게 무효가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실무적으로는 좀 이슈인데, 이거 이제 저도 발 담그고 있는 사건이라고 했었죠. 이거 지금 국내에서는 다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효가 안 된다면 큰일 날 겁니다. 이제. 이거 기초GS에서 최신 판례 정리했었는데 그냥 혹시라도 기초GS 자료 없으신 분들 있을까봐 그 참고자료 3페이지에 다시 넣어놨습니다. 그 기초GS에서 했던 개정법하고 최신 판례는 우리 변리사 시험 정보공유 카톡방이나 JHJ그룹이나 변리사 스쿨이나 여기에 다 올려놨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얘는 논리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글쎄요, 대법원이 나와야 문제 출제될 것 같은데 대법원이 안 나와서 출제는 아직 시기상조일 것 같은데 논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대법원 논리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환없이 나올 거고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세미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권자 쪽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참석해서 세미나하고, 이거 저 변리사나 변호사들 모아갖고 대법원에서 세미나 하거든요. 그걸 벌써 재작년 겨울에 했어요. 2019년 12월에. 아직도 안 나오는 거야. 이쪽에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종전 판례는 무조건 제껴졌어. 이건 무조건 전환없이 나오는 거예요. 전환없이 나오는데 이제 무효까지는 아니다 쪽의 입장이 또 발표하고, 이렇게 서로 발표는 다 했거든요. 발표는 다 하고 대법관님도 바쁘다 보니까 이제 늦어지고 있는데, 얘 논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 선행 발명에 뭐 기초 GS에서도 했었지만 물질 특허예요. 그러니까 57회에 나온 치료제 특허라고 하죠. 물질 특허. 그래서 R1이 막 조건식으로 써놔. 뭐 A1, A2, A3 굉장히 많이 써놓고 R2, B1, B2, B3 이거 상대방 로펌이 저희한테 뭐라 했냐면 무슨 1억 개인가 나온다고 자꾸 하는 거야. 뭐 계산식에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하면 1억 개라고 하는데 갑자기 왜 수학하고 있어? 막 그렇게 봤었는데 근데 이거 조합의 수가 한 1억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게 하나라는 거야. A2, 뭐 B1, C3 이렇게 이게 이제 특허 발명입니다. 참고로 이거 좀 알아두세요. 선택 발명이 되면 명사수 기준요건이 굉장히 엄격해져요. 선택 발명이 되면 이질적 효과면 정성적 기재만 해도 되는데 보통 현저한 효과 사안이 많습니다. 현저한 효과면 명사수의 정량적 데이터를 꼭 써야 돼. 정량적 데이터가 안 쓰면 효과가 없다고 보고 특허를 무조건 안 줘요. 이걸 특허 요건이 엄격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사안이 명사수의 효과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체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특허권자는 선택 발명으로 가서 엄격한 요건을 적용받는 순간 무조건 지는 거야. 무조건 지니까 특허권자의 최종 목표는 명세서의 효과 데이터 없어도 나 특허 주세요. 이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뭘 주장했냐? 나 선택 발명 아니다를 주장해. 나 선택 발명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선택 발명 가면 특허 요건이 엄격해지니까 나 선택 발명 아니다를 이렇게 얘가 1억 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억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는 용의 도출이 안 된다. 따라서 나는 선택 발명 아니다. 따라서 나는 일반 발명이고 그 다음에 이것 좀 알아두세요. 제가 수업 때마다 했는데 제약회사 파워도 세고 뭐 좀 그래서 물질 특허는 그냥 신규한만 있으면 진보성 무조건 줘. 그러니까 뭐 효과 데이터건 뭐가 하나도 안 봐. 그냥 무조건 특허 줘요. 물질 발명을. 그러니까 얘가 선택 발명이 아니라 그냥 일반 물질 발명으로 가면, 그러니까 선택의 물질이 아니라 일반 물질로 가면 명세서의 효과 데이터가 뭐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다 특허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로 가고 싶은 거예요. 특허권자는. 그래야 특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나 일반 발명으로 해달라. 그럼 물질 특허는 뭐 명세서의 효과가 있든 없든 다 주고 있지 않았냐. 나 특허 줘라. 이렇게 간 거야. 거기에 대해서 스텝 1. 선택 정의. 이거부터 갑니다. 선택 발명의 정의를 어떻게 설정할지. 기존의 정의는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특허권자는 하위 개념이라 할지라도 용의 도출 안 되면 선택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를 주장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판사는 하위 개념이 그냥 선택이야. 이렇게 갔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답안지 써놓은 건데 답안지 이따 보세요. 용의 도출까지 선택의 정의에 집어넣으면 용의 도출은 원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서 판단할 일인데 그걸 왜 정의 개념에 집어넣냐? 그러면 정의부터 혼란만 생긴다. 일단 선택이라 치고 용의 도출이 안 된다면 신규 진보성이 있다고 가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진보성이 있다고 하지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지 말자. 너무 번거로워진다. 이게 명분이었어요. 상위 하위는 그대로 선택이지 용의 도출 여부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건 신규 진보성 판단할 때만 고려할 거지 정의 개념에서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게 완. 그래서 이걸 아마 완으로 내가 문제 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이제 선택으로 가게 되면 선택 발명 특허 요건이 엄격합니다. 선택 발명의 특허 요건. 근데 여기서 신규성은 쓸 필요가 없어. 신규성은 엄격하지가 않아. 신규성은 종래 발명과 똑같아요. 신규성. 구체적 게시, 게시된 것과 마찬가지. 이건 다른 발명과 다를 게 없습니다. 진보성이 엄격해요. 선택 발명 진보성 판단 기준 쓰는 거죠. 얘하고 똑같아. 파라미터 치고 파라미터 종래 신규 진보성 쓰는 것처럼 선택 발명 치고 선택 발명 진보성 여기 신규성도 나오는데 신규성은 문제가 될 게 없어서 제가 진보성을 빼버렸어요. 선택 발명 진보성은 이질적이거나 현저해야 되고요. 이 이질적이라고 명세서의 정성적 기재만 있으면 되는데 현저하려면 명세서의 정성적 기재만이 아니라 정량적 기재도 있어야 됩니다. 이 정량적 기재가 실시에 아까 이 수치 한정 발명에서 뭐 임기적 비슷한 그거로 실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명세서는 이런 정량적 기재가 없었어. 그 다음에 이 스텝 3. 그러면 진보성 왜 이질이거나 현저해야 되고 왜 정량적 기재까지만 있어야 돼? 이걸 엄격하다고 해. 엄격한 건 뭐냐면 일반 발명은 예측 곤란 효과만 있으면 진보를 줘요. 예측 곤란이라는 게 이질이거나 현저하거나 아니면 대등해도 예측 곤란하면 주는데 얘는 대등하면 절대 안 줘. 이제 엄격한 이유라고 해요. 진보성이 엄격한 이유, 명서적 조건이 엄격한 이유. 먼저 진보가 엄격한 이유는 중복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미 하이니까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럼 중복이면 얘가 무슨 산업발전에 뭘 이바지하냐 이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엄격한 요건 갖췄을 때만 특허를 주고 엄격하지 않으면 중복으로 봐서 특허 안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거다. 왜냐하면 얘는 하이 개념이니까. 하이 개념이라는 것은 중복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거고. 그리고 정량을 요구하는 건 이거 우리 사례 강의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본 강의나 이런 데서. 이거 부당한 출원자 선전 방지입니다. 참고로 얘 대법원에 가 있는데 얘하고 비슷한 사건 또 나왔어. 2020년에 하트거 법원으로. 근데 지금 이 문제로 내가 제가 최신 판례 오늘 안 담았는데 또 나왔어요. 이거 최신 판례로. 그래서 거의 이제 판사님이 부당한 출원의 선전 방지라는 이제 취지로 계속 하는데 부당한 출원자 선전 방지. 이건 이론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 현저한 효과면 보고 베낄 수가 있어요. 보고 베껴서 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 확인도 안 하고 보고 베껴서 출원한 걸 갖다 특허 주면 부당하니까 꼭 출원시에 명세에 써라. 그럼 보고 베낀 게 아니라 진짜 효과 확인하고 출원했네를 알 수가 있어서. 엄격 이유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거야. 그럼 엄격 이유가 중복의 소지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완화 필요성. 즉 중복의 소지가 없으면 완화라 이거야. 완화가 이지거나 현저했을 때만 주지 말고 현저한 것도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지만 주지 말고 그냥 일반 물질처럼 해달라 이거야. 이거 완화가 이거 해달라는 소리야. 이렇게 가. 그러니까 결국 특허권자의 주장을 받아줬다고. 특허권자는 선택의 정의부터 용의 도출이 안 되면 일반으로 해달라는데 법원은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정의는 선택이 맞대. 선택을 완화하는 사안을 하나 더 만들자. 종래는 선택이면 선택이었어. 근데 전화합의체는 뭐냐면 선택을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려고 해서 전화합의체 간 거야. 그래서 엄격한 선택, 완화된 선택 이렇게. 하위 개념은 무조건 선택이 돼. 엄격 선택, 완화 선택. 엄격, 완화. 이 완화의 기준을 특허법원에서는 중복이라는 게 이제 권리범위 중복하고 비슷한 거여서 권리범위 해석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문헌 해석하면 하위 개념이 무조건 들어가잖아. 근데 문헌 해석하는 것이 제3자에게 비춰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 제한 해석할 수 있죠. 제한 해석이 선행의 실시해로 제한한다는 소리야. 제한 해석하게 되면 얘가 실시해 없으니까 신규성 줬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제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지. 안 들어가면 중복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걸 이렇게 표현해. 선행 발명에서 선택 발명을 부정적으로 교시하거나 아니면 용의 도출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이건 제한 해석 요소가 있는 거고 제한 해석하게 되면 둘이 다른 거기 때문에 얘는 선택 발명이더라도 특허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 그렇게. 그게 지금까지 특허법원 입장이에요. 대법원은 어떻게 갈지 또 좀 바뀌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논리 흐름이에요. 1, 2, 3, 4. 판결문도 보시면 참고자료에 3페이지에 선택 발명 의의치고 하위 개념 용의 도출이 곤란한 경우 선택이 아니라고 볼 건 식어져서 하이면 그냥 선택으로 잡으라고 그 소리고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선택의 신규 진보성인데 신규성은 필요 없어. 신규성은 종래 발명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다른 발명하고 진보성이 좀 더 엄격해요. 진보성 주목하고 그 다음에 4페이지 진보성이 엄격한 이유는 중복의 우려가 있고 이제 명세서 기재는 부당한 출원자 선전 방지 때문에 그 5페이지에 발명자가 출원 시에 명서서 기재를 했어야 발명자가 진짜 효과 확인하고 출원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가 발명자 머릿속을 모르잖아. 얘가 보고 베껴서 출원한 건지 진짜 실험하고 출원한 건지 모르니까 명서 좀 써달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6페이지. 그게 엄격 이유 다음에 이제 완화 필요성이지. 엄격 이유가 중복이었는데 그럼 중복이 아니라고 볼 때는 완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6페이지. 완화의 그 조건. 이 조건이 이제 대법원 가서 또 바뀔 수 있는데 특허법원까지는 그 8페이지처럼 했습니다. 8페이지의 중간이에요. 1번 선행문헌에서 당해 특허 발명을 배제하는 부정적 교시가 있거나 부정적 교시라는 게 저거 선택하면 효과 그지 같으니까 하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2번
출원시 기술주의 비추어보아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이게 수억 개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좀 뭔가 더 불편한 거 그게 있을 때 그래서 이 사건은 수억 개의 경우의 수는 있지만 얘를 부정적으로 시사하거나 얘의 도출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얘는 완화가 필요 없는 엄격의 선택이다. 이렇게까지 가 있는 게 특허법원이야. 현재까지는. 그래서 특허법원까지는 무효다로 가 있어요. 근데 지금 대다수 변리사님들이 이거 유효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전환합체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선택의 개념에 있어서 새로운 게 나오긴 나올 건데 그거는 이제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10페이지는 이건 보론이에요.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오면은 뭐 치셔야 되니까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건 뭐였냐면 그 외국 특허권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왜 한국 판례만 이거냐? 한국 판례는 선택 발명하면서 현저한 효과일 때는 명세서에 정량적 기재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실시에를 써야 돼요. 정량 기재가 실험 데이터 실시에 쓰라는 소리예요. 근데 어느 나라도 실시에가 필수 기재가 아니라는 거야. PCT에도 그런 거 없고 뭐 파리 조약이나 이런 조약에도 없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모든 걸 실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생각대로 실시 없이 했는데 왜 한국 들어와서 이렇게 안 주냐 이거야. 특허는 다 세계화돼 있는데 이거 너무한다 이거야. 그리고 한국의 지금 조건이 선택이면 보고 뺏겼을까 봐 실시에 쓰라는데 세상에 내가 이걸 보고 뺏긴 건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선행 발명의 문헌의 존재를 몰랐으면 난 보고 뺏긴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내가 뭘 아이디어 창고에서 쉽게 만들었다고 날 이렇게 엄격하게 하냐. 뭔지 알겠어요? 선택이라는 건 중복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다 했잖아. 근데 나는 선행문을 몰랐어. 몰랐으면 난 진짜 중복의 사정이 없었잖아. 난 진짜 처음 만든 거잖아. 근데 선택이 아니면 일반 발명은 실시가 필요가 없어. 나는 내가 선행문은 몰랐으니까 나 일반 발명인 줄 알고 실시를 안 썼잖아. 이거 억울하다 이거야. 그래서 선행문헌의 존재를 내가 몰랐으면 난 진짜 보고 베낀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난 그냥 일반 발명 취급해달라 이런 항변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판례가 그렇게 나누다 보면 또 복잡해지잖아.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겠다. 그래서 네가 선행문헌의 존재를 알았건 몰랐건 심사란 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주관적 사정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취지가 입증이 안 돼요. 네가 진짜 몰랐는지 아닌지 입증이 안 돼. 그 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주관적 사정이 나오면은 정확한 심사가 곤란해서 미안한데 객관적으로만 가겠다. 객관적으로 가면 상해하이 이게 되지 않았냐고. 선택이라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그냥 너는 앞으로는 모든 명세 쓸 때 그냥 실험 데이터 써라. 이걸 유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맨 마지막. 문제를 보면 1번. 의뢰는 답변서 제출하면서 선행 발명은 무수히많은 하이겐 이게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쪽에서. 게시하고 있으면 자신 특허는 선행 발명 용의 도출이 곤란하고 따라 선택 발명이 아니라고 했다. 타당성. 이건 부당. 선택 발명 개념 정의에 있어서 용의 도출이 되냐 안 되냐는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이겐은 무조건 선택이다. 2번. 선택 발명 진보성 요건 이거 엄격한 거 쓰고요. 3번. 엄격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거 묻는 바 목차지. 엄격한 이유 쓰고 완화해줄 수 있는 상황 쓰고 이렇게 두 개 쓰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지금 일반 발명을 비교해서 설명하셔서 6점이지 이건 5점 단위 목차였을 때 목차 두 개죠. 그게 일반 발명 진보성 하나 쓰고 선택 발명 진보성에 있어서 목차 두 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X의 효과 정량적 입증은 실험 데이터 제출한 경우 참고했는지 그 위에 올라가면 정량적 기재 없다고 제가 써놨거든요. 정량적 기재 없었기 때문에 사후에 제출한 추가 실험 데이터 이거 참고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사례 진도에 있는데 학설 판례 검토 싹 썼어요. 학설 판례 검토. 답안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얘도 최신 판례, 뭐 희한한 최신 판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취소 신청. 일단 1번 성립성은 너무 잘 알죠. 제 사례진도부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겁니다. 성립성을 논하고 성립성 여부를 설명하시고 이거 묻는 바 묻히지. 그럼 성립성 목차 하나, 그 다음 구체적 판단 및 해결이라고 해서 갑출원이 성립성 되는지 목차 하나 쓰는 거고 성립성 목차는 학설 무조건 두 개로 갔죠. 제 사례진도부에서 첫 번째가 공용성, 그러니까 법칙인지 법칙의 이용물인지 두 번째가 자연법칙의 이용물인지 인위법칙의 이용물인지 이렇게 나열하는 거. 그리고 판례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면 인정한다. 랑 이건 무조건 판례 두 개 써야 돼요. 청광 전체로서 자연법칙 이용물을 보겠다. 그거는 전형적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그 프로그램 발명이 청약의 그 악의의 청약에 대해서 특허권 확장한 거 그게 개정법인데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최신 판례야. 이거 뭔 소린지 알려드릴게. 이게 이거 뭐 희한한 게 있더라고. 특허 취소 아직도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1차에 나오고 있는데 2차에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특허 취소 무조건 무효하고 대비하셔야 돼. 이건 당사자 분쟁 해결. 이건 하자 있는 특허 보완이에요. 이거 보통 심사하자라 그러죠. 심사하자를 조기에 보완. 이게 심사의 연장선상. 이거는 분쟁이 있을 때 분쟁 해결해 주는 거. 분쟁이 있을 때 분쟁 해결해 주는 게 우리 맨날 시험 문제 하는 거. 무효사유 양반하는 거야. 소송에서 무효사유 양반하고 무효심판 가서 무효사유 주장하고 이거 하는 거야. 얘는 하자를 조기에 보완하는 거여서 취소 사유가 극히 제한돼. 얘는 무효사유 다 되는데 이건 무효사유가 폭넓은데 얘는 조기 보완이 있어서 그리고 취지가 심사의 하자인데 이거 두 개가 짬뽕돼서 취소 사유가 좁아. 좁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로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냐면요. 검색 누락으로만 잡았습니다. 검색 누락으로만 취지 잡았어요. 이게 빨리 조기에 큰 하자는 보완하겠다가 이거야. 검색 누락된 것만 이건 큰 하자니까 빨리빨리 보완했다. 이거 말고는 천천히 싸워라 이거야. 이 검색이 이 두 개입니다. 29조 1항 2호하고 선언지위 확선지위. 이거 우리가 문헌 검색 누락이라고 하지. 문헌 검색 누락만 취소 신청 사유로 잡았어요. 무효 심판하고 구분하려고. 저 문헌 검색 누락이 있으면 빨리 보완하겠다. 이걸 취소 신청으로 잡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1항 2호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이미 심사한 걸로는 또 못해. 이걸 다른 말로 등록 공고에다가 심사한 선행문헌 올려주거든요. 등록 공고에 기재된 거는 못해.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심사관님이 선행발명 1로 했어. 선행발명 1로 했는데 취소 결정은 선행발명 1로 한 거야. 그러면 취소 신청에서 이미 심사한 건 취소 신청 못한다 했는데 왜 취소 결정은 이미 심사한 걸로 됐지? 이 상황. 이건 뭐냐? 이 상황.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판례는 저거는 취소 신청을 못한다 뿐이지 심판관님의 심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취소 신청인이 저걸로는 취소 신청을 못한다는 거지. 근데 이 문제도 써놨어. 취소 신청인은 선행발명 1로 취소 신청을 안 했고 선행발명 1 내지 3 2하고 3을 플러스 했다고. 플러스 하는 건 되잖아. 플러스해서 취소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심판관이 그냥 2, 3 필요 없다 그러고 1로 그냥 해버린 거야. 그래서 취소 신청인은 똑같은 거 안 했으니까 괜찮고 저건 취소 신청인을 제한하는 거고 심판부를 제한하는 건 아니고 나아가 심판부는 원래가 직권심리도 된다 이거야. 직권심리도 된다는 것은 정말 제한이 없다는 소리야. 정말 제한이 없는데 저걸 왜 제한하냐. 이게 판례 태도였어요. 뭔지 알겠어요? 판결문 잠깐 보면 이게 최신 판례입니다. (12페이지) 참고자료요. 따끈따끈한 2020년 12월 판례인데요. 여기 취소 신청이 쟁점이니까 취소 신청 의의 잡았습니다. 이게 답안지 용어는 취소 신청 의의라고 하는 거예요. 취소 신청 의의 잡고 그 다음에 취소 신청 심리 범위. 132조의 2항에 특허 공보에 게재된 87조 3항 7호에 따른 선행 기술로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바로 두 번째 줄이죠. 취소 신청인의 신청 사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밑에 줄 밑에 마지막 줄이네. 그 심리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게 아니다 이거야. 아니어서 (132조의 2에서) 들고 있는 한계 내에서만 심리를 한다는 게 선행기술 1로 심사관이 한 거하고 똑같은 건 못한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소리였어. 그래서 답안지 보시면 이 문제 4번 답안지가
17페이지죠. 요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에서 조금 답안지가 오버됐거든요. 원래 100점짜리 제가 16페이지에서 끊는데 선택 발명 쪽이었나 어디서 조금 오버돼갖고 이게 18페이지까지 가기는 갔습니다. 17페이지에 취소 신청 의의 잡고요. 그 다음에 3번 얘가 아까 배점이 8점이어갖고 목차가 그럼 2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취지랑 심리범위 제한 이렇게 2개로 적었어요. 5점당 1목차면 목차가 2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잡았다고. 이거 하나 잡고 이거 된다 잡고 이렇게 잡았다고. 8점이어서 목차 2개 잡고 싶어서. 그래서 3번에 132조의 2항 취지를 썼어요. 132조의 2항 취지. 이거는 취소 신청인이 못한다는 거지 심판부가 못한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4번 심판부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렇게 썼다고요. 8점이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목차 2개. 그래서 구체적 발명 결론. 선행 발명인은 심사관이 누락하지 않고 심사를 지난 선행 기술이긴 하지만 그래서 취소 신청인은 이것만을 이유는 취소 신청 못하지만 심판부는 괜찮다. 그래서 심판부는 얼마든지 심리할 수 있다. 이로써 취소 결정할 수 있다. 이건데 이거 그냥 듣고만 잊어버리세요. 이거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 특허청 가서도 강의했을 때도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심판 편람에 보면 저거 이미 심사관이 심사한 걸로 똑같은 거 취소 신청은 무슨 기각한다 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상하잖아. 그걸 왜 기각하는지 이상하잖아. 근데 여기는 또 기각이 아니라 취소 결정했잖아. 뭔가 이상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거 왜 이래 갖고. 그래서 취소 신청이 아직 절차가 많이 진행이 안 돼 갖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과거 이의 신청은 있었지만 새롭게 좀 변형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심판 편람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판례로서 보완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니까 지금 이게 사안에 된 거거든요. 조금 이상하니까. 요거 알아두시고. 그럼 저거 바탕으로 아마 심판 편람 조금 수정도 있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거. 됐습니다. 제가 의미 있는 문제와 최신 판례 문제로 실전 GS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내일도 최신 판례 문제들도 집어넣습니다. 최신 판례 문제라는 것은 기초 GS에서는 대법원 위주로 했지만 결국 기출 문제 풀이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하급식물 또 출제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실전 GS에서 최신 판례라고 함은 기초 GS에서 최신 판례에서 정리하지 않았던 하급신 판례들 위주로 낼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범 위주로 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적이 없었던 판례를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전의 의미니까 그렇게 연습을 다시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